그러면 좀 오늘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산업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지수도 이제 큰 뭐 변동이 없었고 오늘,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이제 뭐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든지 반등이 뭐 의미 있게 뭐 벌어진 것도 아니라서 특별하게 이제 지수적인 어떤 측면에서 오늘은 뭐 깊은 분석을 할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이 이번 주에 뭐 미국의 이제 CPI 지표 발표라든지 뭐 국내 같은 경우 옵션 만기라든지 또 뭐 MSCI 이제 지수 편입을 앞둔 뭐 LG 엔솔의 이제 수급 관련해서 이제 뭐 다른 종목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투자 심리를 위축되고 조금 소강 국면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최악이지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확신을 좀 가져가는 그런 뭐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오늘 장중에는 뭐 시장을 크게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 리포트 자료들을 좀 보면서 오늘 그 NH 쪽하고 특히나 이제 미래에셋에서 한 100페이지짜리 산업 리포트를 이제 바이오 쪽에 냈는데 찬찬히 읽어보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제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바이오 바이오 업종을 이제 두 분류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죠. 코로나 쪽하고 신약 쪽, 바이오텍 쪽이죠. 그래서 두 가지 분야 쪽이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시세를 이제 냈었고, 뭐 이유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됐던 그 바이오 섹터의 이제 양분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된 건데, 글로벌 제약 바이오,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들이 뭐 국내 기업 처참했는데, 뭐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쪽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투자했던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뭐 반토막 이상씩 났죠. 그래서 해당 이제 ETF도 굉장히 큰 이제 손해율을 좀 보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H부터 한번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파자티브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냈는데요. 아직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회는 올 것이다. 22년 1월 뉴욕 증시 제약 바이오 지표는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하락을 했다. 다만 코로나 센티와 바이오텍 커플링은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코로나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빅파마의 이제 후기 신약 물질이 줄어들어서 22년도 바이오텍 전망은 여전히 맑음이다. 즉 코로나 쪽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임상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빅팜들도 후기 이제 3상 단계 뭐 이런 어떤 물질들이 좀 줄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오는데 아마 혈안이 될 수 있는 22년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빅딜이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오 스탠티를 좋게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거고요. 긴 저점의 터널은 22년 1월로도 좀 연장이 됐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좀 반등한 했거든요. 해외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도. 근데 이내 이제 1월 달에 더 세게 이제 밑으로 내리꽂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이 더 과격하면 과격할수록 이제 그 튀어오르는 힘도 이제 강하게 될 텐데요. 뭐 이쪽 센터가 뭐 섹터 자체가 이제 성장을 안 한다거나 전망이 안 좋다거나 뭐 부정적인 이슈가 뭐 계속 흐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코로나에 의거한 어떤 이제 임상 진행이라든지 뭐 소외된 어떤 측면들, 그리고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불면서 이제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는 이 바이오 센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섞여서 이렇게 좀 만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이제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투자자와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로 양분이 될 거고요. 이걸 이해한 자는 이제 더욱더 지금은
뭐 쓸어 담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는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보시면 아크의 이제 뭐 바이오 신약주들 이제 모아놓은 그런 ETF인데 아크 G죠. 그래서 마이너스 41%, 이제 21년도 연간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S&P 헬스케어 지수는 22%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제약 지수는 14% 상승했어요. 근데 바이오 신약주들 모여 있는 요 이제 아크 G는 41% 하락했다는 거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바이오 센티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쫙 되면서 뭐 금리 인상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S&P 500 헬스케어 지수도 6.3% 빠졌고, 다우존스 제약 지수 7% 빠졌고, 아크는 20%. 그냥 뭐 패대기 쳤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19 성과를 가져간 대형 기업이 지수와 순수 바이오텍의 발목을 잡았던 모습은 오미크론 이후 엔데믹 가능성 확대로 인해서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게 오미크론은 이제 정점을 찍게 만들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주들도 턴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죠. 그래서 NH증권 리포트는 짧게 이제 요약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빅파마의 이제 후기 파이프라인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바이오텍의 호재다. 많이 사갈 거니까 이런 데서. 빅파마의 신물질 기반 삼상 물질수는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임상 중단이 일상에 몰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22년은 어떤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뭐 후기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확보하려는 빅파마의 노력이 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딜들 같은 경우 보면 신규 타겟 및 약물을 발굴하는 원천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1월 달에 이제 BMS의 딜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한 그런 사례다. 국내 제약바이오 전망에는 뉴욕 증시의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매크로 영향이 불확실하지만 22년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므로 글로벌 순수 바이오텍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유지한다.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공백이 생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빅팜들이 신약주 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들을 인수 내지는 이제 사가는 그런 액션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정상화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ETF 바이오 모아놓은 ETF가 작년도 1월달, 3월달에 뭐 거래량도 엄청나게 붙었었어요. 이때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그 뒤로 이제 이때가 $110 정도 됐으니까 뭐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지금 현재. 작년까지 41% 마이너스 났는데 여기서 20% 더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처참한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크에서 투자한 어떤 주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 이거 내가 한 3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를 할 때, 지금은 뭔가 좀 쓸어 담아야 되는 어떤 시기가 도래했구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가장 액티브하게 이제 운용을 했던 아크의 이제 주요 ETF, 주요 이제 구성 종목이 이런 형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분들의 바닥이 형성되는 지점까지 왔구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대표적인 게 바이오 신약 기업들이다는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바닥을 형성한다는 게 이제 바로 치고 달린다는 어떤 부분으로 전략을 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담아놓으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형성되고 있구나, 이렇게는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밀도 높게 이제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처럼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올해 이제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이제 뭐랄까 분위기를 완전 반전시키고 대시세를 분출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작년에도 뭐 올해 바이오 섹터의 주요 화두는 국내 이제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블록버스터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모멘텀이 국내 바이오의 어떤 시장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몇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행과 이제 오스코텍이 개발한 그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신약이죠. 그게 지금 얀센의 기술 이전돼 가지고 올해 이제 FDA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뭐랄까 레퍼런스 수준에 갖지 못한 게 결국은 기술 이전은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신약으로 상용화가 돼 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단계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한미약품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계로 나가야지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큰 빅팜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의 이제 오스코텍이 이거 진짜 뭐 FDA 승인 받고 뭐 1년에 1조 이렇게 막 매출 나오는 신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로열티를 뭐 한 15% 측정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500억이 이제 1년에 떨어지면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6대 4로 이제 나눠 가지거든요. 그러면 뭐 이 자금을 그 토대로 이제 신약 개발을 더 늘리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뭐 빌딩을 지을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사온다든지 유망한 기업을 인수한해서 쓴다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더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빅팜들, 뭐 존슨앤존슨, 뭐 바이오젠, 길리어드,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서 하나가 성공해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돈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그 중에서 또 터지고 해가지고 또 기업가치 올라가고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빅팜이 된 건데, 뭐 자체적으로 전부 다 성공시켜 가지고 이제 빅팜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거는 확률에 입각해서 되기 때문에 유망한 거를 밖에서 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캐파를 늘리고 이제 빅파마로 이제 올라서는 건데, 국내에서 이제 뭐 그 전 단계까지 다 된 것 같아요. 기술 이전도 하고 글로벌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들도 이제 가지게 됐고, 근데 이걸 신약 성공해가지고 로열티 받아가지고 그 단계가 안 된 거죠. 근데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올해 이제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메지온 이렇게 두 가지, 뭐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관점에 이제 신약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두 기업이 이제 뭐 세 기업이 되겠네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메지온. 그래서 요 기업 중에서 이제 신약으로 올라서고 실제적으로 상용화돼서 블록버스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올해 이제 22년도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면, 루트가 열린다면 국내 바이오 업계는 한 단계 또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문을 한 단계 이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 이제 증권 요 리포트를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도 제약 바이오 섹터도 이제 메이저 섹터로 이제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이제 전체 시총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250조입니다. 뭐 사실 뭐 이번에 LG 엔솔이 상장하면서 그쪽이 배터리 쪽이 한 300조 가까이 되죠. 시총을 다 합치면. 그래서 뭐 비견되죠. 바이오는 지금 워낙 최저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250조고, 그 배터리 쪽은 2차전지 이제 쪽은 가장 높아져 있는 지점에서 300조 수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역전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가 가장 국내 시장에서 그 비중이 높은 메이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바이오는 뭐 영원한 이제 성장 섹터고, 인간 수명 연장의 이제 꿈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은 있을지언정 계속 이제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최저로 낮아져 있는 시총이 낮아져 있는 구간, 그래도 250조다. 그래서 2010년도 16조 원 수준에서 지금 15배 수준까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그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이뤄나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상장 기업 수 또한 2010년도 100개에서 현재 이제 219개, 국내 시장에서 219개 바이오 기업이 상장돼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 업종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2010년도 2%에서 현재는 9%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거죠. 이는 글로벌 전체 마켓에서의 비중인 7.1%를 상회하는, 단연 이제 한국 시장은 성장 업종이 주도하고 있는 주식 시장이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의 비중이 9%다. 이거는 엄청난 규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중을 다른 국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이 이제 9%잖아요. 글로벌 평균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습니다. 서유럽보다 낮은데 중국,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증시는 완연한 성장 증시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이 증시 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이제 조금 시세가 나는 어떤 단계에 진입하면 비중이 10%는 당연히 넘겠죠. 지금 9%니까. 그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단시일 내에 비중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주 요인은 바로 고성장입니다. 고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매출액의 성장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겠죠. 2010년도 13조 원이던 매출액 총액이 2020년 3배 성장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면 40조를 낼 수가 없죠. 왜냐면 국내 시장의 전체 규모 자체가, 바이오 시장 규모 자체가 40조가 훨씬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런 매출이 찍혔다. 이번에 뭐 ABL 바이오가 뭐 국내 뭐 다른 기업의 기술이 전해가지고 그렇게 조단위 계약금만 뭐 900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외 시장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다른 주요 국가인 미국, 서유럽, 중국, 일본의 제약바이오 업종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등 국내 주요 산업 및 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결국은 국내 바이오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주가 밸류 조정은 있을지언정 그 성장에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종목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업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또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 근데 어떤 종목을 잘 꼽아내는지가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이제 바이오 업종의 이제 성장은 결국은 내수 시장은 뭐 20조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그게 이제 2015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의 이제 수조 원짜리 기술 이전, 그때부터가 이제 해외 시장 개척하는 게 확인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업종의 성장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자체 개발 신약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두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해외 시장 침투. 셀트리온이 만들어냈고, 이제 삼성 에피스가 이제 이어갔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CDMO 플레이어 등장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국내에서는 시총이 제일 높죠. 그만큼의 밸류를 인정받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야오밍 바이오 같은 기업이 굉장히 고밸류로 높은 시총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글로벌 CDMO 이제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밸류가 굉장히 높게 받고 있고 국내 이제 기업의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코스닥,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지수 연간 수익률이 좋았던 구간 또한 이러한 이제 성과들이 도출된 시기였다는 거죠. 첫 번째 2015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이전, 그리고 두 번째 2017년 셀트론의 램시마 글로벌 시밀러 침투 가속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바이오의 CDMO 이제 CMO 수주 증가. 그래서 이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시총 순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도 국내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시총 1위는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를 더한 그 한미 쪽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셀트론이었고,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1위인 거죠. 그래서 시총 순위로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어디에서 더 바이오 업종을 이제 성장을 이끌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산업에 대해 이제 프리미엄이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기술 이전한다고 막 엄청나게 막 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프리미엄에 대한 부여를 해주는 게 2015년도 이때는 기술 이전이었지만 17년도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해외에서 매출을 크게 내는 쪽이었고, 2020년 그 코로나 이후로는 그 CMO 사업에 대한 밸류를 높여주는 프리미엄을 부여해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온 겁니다. 성장을. 그래서 야, 이거 뭐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자료를 또 만드셨는데, 지난 10년간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시총 순위를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또 정리를 이제 했는데요. 2010년도 보니까 이제 당연히 셀트론이 1위였죠. 그리고 계속 1위였어요. 2018년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1위로 올라서서 지금까지 이제 수성을 하고 있고, 2위는 이제 당연 뭐 셀트론이 이제 2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3위를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계속 이어가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SK 계열에서 SK 바이오팜도 이제 상장을 했죠. 그래서 SK가 또 등장하면서 시총 순위 상위로 좀 올라오는 형태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녹십자도 올라왔고, ST팜 같은 기업, 그래서 트렌드에 입각한 그런 유망한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좀 올라온다는 거, 레고캠바이오, GC셀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메드팩토, 에이벨바이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의 이제 시총 순위도 확연하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1위는 이제 뭐 큰 매출 내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재편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과거에는 그랬다 치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잖아요. 넥스트는 뭐냐 그러면, 넥스트는 어떤 식으로 이제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이냐로 이제 집중이 되어야겠죠. 과거 이제 피드백을 해보고 이제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고, 유망할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인데, 저도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을 이제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성장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전 단계까지 해놓고 뭐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이제 신약 개발사들도 3상 임상 치르고 나서 그 1차 유효성 지표를 통계적 유의성을 낸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셀트론 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야, 이거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못 가는데, 그게 결국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한계, 그리고 위로 이제 열어젖히지 못하는 시세를 또 열어젖히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탄생이야 이제 결국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뭐 위탁 생산 내지는 시밀러의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서는 정말 이제 약간 좀 패스트 팔로우 어떤 개념에서 퍼스트 무버의 어떤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필요한데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 올해 이제 그 일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속적인 R&D 투자로 신약의 기술 수출이 이제 늘어났고,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상업적인 성공을 이뤘고, 세 번째는 대규모 이제 자본 투자로 진입 장벽이 높은 CMO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를 이제 다지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다면 넥스트 다음 성장 모멘텀은 이제 무엇일까? 국내 업체 기술 수출 아이템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된다가 아니라 다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바이오 섹터의 리레이팅, 이 리레이팅을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판매가 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는 주로 이제 한 1조 원 이상 매출 내는 단일 약품에 대해서 이제 보통 명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버스터로 판매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로열티 매출액의 이제 몇 퍼센트를 이제 원 개발사에 주는 그런 어떤 로열티 매출이 새로운 수익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해외 바이오텍이 성장했던 모델이라는 거죠. 다만 현재까지 국내 업체 개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이제 전무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 그리고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부분이 한국 업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폭발성은 어마어마하고, 다른 종목까지 이 기업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그랬어.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같이 이제 파급되고 시세를 형성하는데 같이 끼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이제 업체들의 수준은 이제 파트너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마일스톤 받는 단계까지는 왔죠. 그러나 기술 수출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지. 파트너사가 약물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축구에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토트넘에 있던 이제 알리라는 굉장히 괜찮은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에버튼이라는 이제 그 구단으로 이제 보내면서 그 이적료가 없었어요. 제로. 이적료가 없는데 경기를 얼마나 뛰면 뭐 얼마 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마일스톤인데, 이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제 구단이 제시한 어떤 이제 제시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기술 수출이 마일스톤 받는 개념이. 그래서 기술 수출에 끝나는 게 아니죠. 파트너사들은 라이센스 인 이후 임상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업화를 시키려고 이제 약물을 가져가는 거지, 뭐 그냥 연구하려고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지 여부가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리고 상업화가 된 이후 바이오텍은 판매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매년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에 딱 맞는 멀티플을 이제 부여받고 시총이 완전히 점핑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 업체는 경험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여기서 잘 만들었네요.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파트너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현금 유입 해가지고 기술출 계약 시 이제 규모가 확정되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단계까지죠. 허가 받기까 단계 전까지 해서 단계별 이제 기술료를 받는 건데, 일상하면 뭐 확정된 계약금 이제 얼마 받고, 이상할 때 얼마 받고, 삼상할 때 얼마 받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약을 하겠지만 이상의 임상 비용을 대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허가 단계 가고 허가를 받게 돼서 판매가 될 때 매출액 대비 뭐 몇 퍼센트 받는지, 뭐 한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가 중요하겠죠. 뭐 8% 받을지 15% 받을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 로열티를 쭉 매년 이제 받으면서 성장 모멘텀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요 단계까지 국내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달성한 수준이고, 이 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기술주 계약 규모 플러스 알파, 그리고 꾸준한 어떤 매출이 찍힐 수 있는 단계, 이게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 10년에 막 100배 상승하고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루트 과정들을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아이템의 상업화 이후 바이오텍 성장은 이제 본격화한다. 로열티 매출은 다시 R&D 투자로 이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다수의 해외 바이오텍의 이제 성장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항체 전문 바이오텍인 젠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ADR로 이제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GMAB라고 이제 치면 나오는데요. 젠맙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상업화시킨 약물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라는 이제 약물인데요. 이 존슨앤존슨의 이제 그 바이오텍 회사죠. 얀센의 계약금 뭐 5,500만 달러 포함해서 전체 계약 규모 11억 달러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한 이제 아이템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 뭐 ABL 바이오 정도였던 그런 규모의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뭐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FDA 승인 받고 상용화까지 되고 블록버스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기술 이전했을 때 어떤 시총이 3억 불 정도 됐거든요. 한 4천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총이. 이게 100배 된 거예요. 10년 만에. 100배. 그래서 이제 15년도 다잘렉스 허가 이후 젠맙은 본격적으로 이제 로열티 매출액이 이제 발생한 거죠. 2015년도 받고 이제 로열티 매출액이 이제 받는데, 이 돈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재투자를 한 거죠. 신약을 더 사들이고 뭐. 그래서 다잘렉스는 2021년 기준 약 6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로 이제 성장을 했고, 젠맙은 얀센으로부터 수령하는 로열티는 약 16%, 9억 달러를 이제 매년 이제 요 제품에서만 수취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R&D를 하는 거죠. 허가 당시 7,300만 달러 수지던 젠맙의 R&D 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6천억을 R&D에 쓰네요. R&D 투자는 곧 새로운 기술 확보, 새로운 아이템 출시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젠맙이 출시한 항체 신약은 5개에 달한다. 젠맙은 현재 다수의 빅파마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뭐 추가적인 계속적인 또 이제 기술 이전 내지는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존슨앤존슨의 상업화 임상 후기 단계 항체 기반 항암제들은 대부분 젠맙의 아이템들이다. 그래서 이제 최초 얀센의 기술 수출을 했던 2012년도 기업 가치가 3억 달러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됐네요. 260억 달러, 거의 100배 올라온 거죠. 첫 번째 블록버스터 출시 이후에도 5배 기업 가치 성장을 이뤄낸 거죠. 여기서부터도 5배 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초기 지점, 처음으로 이제 라이선스 아웃 했을 때 대비해서 100배 올라온 건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시총이 4천억짜리 기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드문드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뭐 우리가 뭐 IT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탄생하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런 어떤 기업들이 탄생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셀트론이 그런 단계를 이룬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운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저 어떻게 잡겠느냐 이렇게 치부를 하면 못 잡는 거고,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압축해 나가면서 이럴 포텐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딱 뭐 한 종목 몰빵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몇 개 이제 포트를 형성해서 가져가야겠지만, 결국 이제 뭐 10종목을 포트로 이런 후보군들을 10종목을 뭐 이런 것들을 후보군들을 포트를 짠다면,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이런 식으로 탄생해도 뭐 계좌는 완전히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신약주에 대한 투자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야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도에서 그런 어떤 국내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은 신약으로 이제 하나를 딱 꼽으라면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입니다. 유한양행, 여기 이제 미래에셋에서도 요거를 꼽아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항암제 레이저 티닙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첫 번째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18년도에 이제 얀센의 기술을 수출했고요. 요 이제 비소세포 폐암 신약으로 얀센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요걸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항체 쪽하고도 병용을 하면서 임상 3상 중에 있고, 올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불 수 있는 강력한 또 일정을 갖고 있는 거죠. 얀센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시총 1위잖아요. 존슨앤존슨. 항암제 쪽에서도 5위 업체로 항암제 쪽에서만 연간 매출 120억 불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은 이제 언젠가는 특허가 만료되죠. 그래서 특허 만료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항암제 새로운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레이저 티닙을 굉장히 좀 그 후보군으로 이제 키우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그 임상 이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경쟁품 이제 약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데이터로 말하는 거니까 의학은. 우리가 왜 이 제품에 대해서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 타겟하는 이제 EGFR 변이 요 이제 비수포 폐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경쟁 약물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경우 21년도 매출액 50억 달러, 향후에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승인만 받게 되면 얀센의 뭐 영업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타그리소를 뭐 제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내성이 발생해요. 이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의 단점은 내성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는 반응률이 낮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제품들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갖고 있고, 국내에서 최초의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일정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한양행, 오스코텍 같은 기업의 주가도 그런 기대감에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 뭐 약물은 뭐 데이터로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2020년 에스모 이제 학회에서 치료 이력이 없는 1차 치료 환자에서 ORR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 100%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효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실히 이제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타그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뭐 치료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그리소 이제 내성이라는 이 미충족 의료 수요에도 이제 부합한다는 측면이 빠른 침투를 가능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그리소 내성에 대한 아미반타나, 그리고 이제 레이저틴이 이제 혁신치료제 지정, 가속 승인이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 빠르면 이제 올해 하반기 미국 출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들어서 올해 이제 블록버스터 가장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유한양의 오스코텍을 이제 꼽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혹시 이제 된다면 나중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예상하는 이제 연간 최대 매출액 수준에 대해서 50억 달러 수준, 한 6조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0% 초중반대 로열티를 받을 걸로 예상된다. 요 가운데 40%는 오스코텍 쪽,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제 유한양행이 가져가고, 유한양행의 연간 최대 4억 달러 수준의 로열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얀센은 계속 이제 이쪽 레이저 티닙의 개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인베스터 데이 이런 데서도 그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후보 물질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항체로 이제 병용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 자체에 대해서 이제 타그리소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기대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약물로서 우리는 요거를 올해 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